중국 전역에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분노한 시민들의 발걸음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봉기하고 농민들은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며 학생과 가족들은 불의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지독히 불공정한 이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와 폭동, 그리고 격렬한 대립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타도를 외치는 대담한 구호와 함께 공개적인 본기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한편 굳게 닫힌 철문과 화려한 관공서 뒤편에서 중공 관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탐하고 있습니다. 톤 단위로 측정되는 현금 덤터이 러닝머신 안에 숨겨둔 금고에 그리고 조용히 챙긴 수천 채의 호화 부동산들 말입니다. 부패는 이제 개인의 탐욕을 넘어 거대한 산업형 비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실업과 빚더미, 굶주림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민의 분노는 정권이 탄압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독재를 무너뜨릴 혁명의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시진핑의 개인 리더십 아래 심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붕괴로 꾸준히 흘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상황은 전국적인 시위가 더 이상 고립되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신 중공의 통치 모델에 대한 점점 더 직접적인 도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사건들은 놀랍고도 획기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12월 22일 훈난성 창사에서 보안 요원들이 음식 배달 기사들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된 평범해 보이던 갈등은 하룻밤 사이에 중국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충격적인 소요 사태로 폭발했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과 번쩍는 불빛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최하층 노동력의 광범위한 분노입니다. 많은 이가 이제 통제와 착취 시스템의 뿌리가 중공에 있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윈난과 구유 일부 지역의 마을 주민 수천 명은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위는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공산당이 조상묘를 파헤치고 싶다면 시진핑 조상묘부터 파헤쳐라. 이는 농촌 지역에 퍼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공개적인 원한 표현이었습니다. 11월 24일에는 한 개인이 항의의 표시로 차를 몰고 베이하이 시청 건물 입구로 돌진했다는 보도가 온라인에 돌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대담함과 중공이 독재 통치에 대해 고조되는 적대감의 수위 때문에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0월 31일 하이난성 충중에서는 중국 국경 기업이 현지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 귤랑나무를 몰래 베어버린 후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하인난 고무그룹 기사로 몰려가 차량을 뒤집고 회사 직원과 진압 경찰에게 돌을 던졌으며 일부는 도적 소굴을 타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결국 도망쳤다가 항복했고 보상 합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9월 3일 열병식과 사중 전에 무려 본토 거리 곳곳에는 시진핑과 중공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공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온라인 포럼에서는 전례 없는 풍자와 상징적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들은 공개적으로 중공을 조롱하며 강력한 디지털 검열 기구에 맞췄었습니다. 배우 류능의 의문사 이후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많은 이는 그가 연예의 어두운 권력 구조에 갇혀 홍색 귀족 2세 3세들에게 학대당하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대중의 의심은 중공 산하 조직 탈퇴 운동에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스천성 장유 사건은 14세 소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공 당국이 가해자를 비호하고 대중의 분노를 무시하자 급속히 광범위한 시위로 번졌습니다. 무장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되면서 평범한 시민과 중국 공산당 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시위자가 공개적으로 구타당하고 구금되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로 5년 3분기 중국 내 시위 활동은 전년 대비 50%엔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엄격한 검열을 고려할 때 분석가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부유한 해안 도시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합법적 통치가 아닌 강압으로 통제되어 온 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격화하는 저항의 뿌리는 시진핑의 정책이 촉발한 심각한 경제 붕괴에 있습니다. 두 사회 집단이 극심한 절망으로 내몰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현대 중국을 건설한 3억 명의 이주 노동자 농민공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농지가 몰수되거나 팔려나가 빈손이 된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는 중공이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규모 유민 집단의 발생 가능성을 만듭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실업 상태인 대졸자, 제대군인, 독립학자, 민간 기업가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안정 세력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이제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를 면밀히 추적해온 호주 거주학자 위안 홍빙은 대기원 15회 2025년의 저항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소의 범위와 규모가 도시와 농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제적 불만에서 사회적 불만까지 명백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밀처럼 차오르고 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위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을 반영합니다. 셋째, 저항이 공개적으로 정치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시진핑 본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환홍빙은 시진핑이 현대판 공산 황제가 되려 하며 전랑 외교로 국제적으로는 중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사회는 마오쩌 시대로 끌고 가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결정들은 경제 붕괴를 가속화했고 그를 국가적 분노의 주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공은 2025년 11월 매우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이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머무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건 경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반사 작용이었습니다. 중국 농촌은 정권이 가장 약한 통제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붕괴하면서 현과 향 전체가 공무원 급여를 체불하고 보너스를 삭감했으며 알단 경찰조차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행정 단위의 강압 기구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본능적인 대응은 탄압 강화였습니다. 황금 방패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지역 방화벽은 성과 도시를 고립시킵니다. 2025년 7월 15일 국가 인터넷 신원 인증 시스템이 가동되어 중국 인터넷을 완벽한 감시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전은 정권에 커지는 공포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손나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풍자, 암호화된 메시지, 공개적인 조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념적 충성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쿠데타 시도, 군사 반란, 민중 본기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 내부에서도 위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리가 이탈하며 충성되신 수동적인 태도, 복지 부동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공의 가장 신뢰받는 이념 집행자인 일부 정치 경찰조차 훗날의 책임을 피하고자 직접적인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신념의 심각한 붕괴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중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일은 단순한 사회 불안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붕괴하는 경제 기반, 위축되는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약해지는 중공에 대한 공포를 반영합니다. 당은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군사화하고 대중 연설을 검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더 이상 정권을 믿지 않고 통제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주저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의 생존은 불투명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오랫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정치적 시나리오들, 즉 대규모 본기, 군사 반란, 내부 쿠데타 시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불씨 중 하나라도 점화된다면 중공 통치를 전복시킬 만큼 강력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 경제 추락, 일자리도 월급도 없다, 기계 부수고 공장 불태우며 봉기하는 중국 노동자들, 확산하는 대혼란 노동 시위와 임금 체불 항의의 거센 파도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절망한 노동자들이 장비를 부수고 공장에 불을 지르고 건설 현장을 파괴하면서 점점 더 폭력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설, 제조, 에너지,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시위가 터져나왔고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단 하나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한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임금 분쟁 해결 1위라는 구호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정권이 실제로는 노동자의 요구를 탄압하고 임금 체불 책임자들을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원한을 폭발적인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산하 중국 반체제 모니터 차이나 디센 모니터의 불완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국 내 시위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의 1000세배가 흥건에 달했으며 폭력 시위, 재산 파괴 방화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2월 23일 산둥성 허시 산현에서는 8개월간 임금을 못 받은 환경미화원 수백 명이 집단 파업을 벌이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 정부 청사로 행진했습니다. 12월 초 광등성 둔관의 창릉왕후 공장은 임시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면서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해 분노를 샀습니다. 열흘간의 논스톱 시위 끝에
12월 22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공장 측에 항복을 받아냈지만 지급액은 중국 노동법이 요구하는 것의 절반인 소위 연못엔 합의에 그쳤습니다. 한편 12월 19일 티베트 라사 경과연에서는 지회의 건설 엔지니어링 산하 지룬 광된 프로젝트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12월 18일에는 혼투자그룹 제호 회사가 운영하는 주조 프로젝트 노동자들이 수개월간 임금을 못 받자 현장을 폐쇄했습니다. 12월 17일 항저우 저장금융센터에서 시위하던 투자자들은 준공 지령을 받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같은 날 선전 광명구에서는 장기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12월 17일 상하이에서는 투자자 수천 명이 파우상 후 경제범죄수사대 앞에 모여 시룩 대표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명확했습니다. 준공이 형사 절차를 시작하면 자산이 동결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에 심화하는 금융 및 임금 위기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수혜자였던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1일에서 16일 사이 베이징 광시 바이스 고속도로 프로젝트 후배의 한천의 의유 제조업체 장수의 제트 일렉트릭 그리고 수많은 중국 철도 자회사에서 추가적인 임금 체불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준공 연계 국영기관과 직접 연결되거나 통제받는 기업들입니다. 충격적인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장기 체불 약속된 해결책 없음. 그리고 노동자들이 책임을 물으면 즉각적인 공권력 개입. 12월 10일 광시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을 요구하며 준공 선전기관인 광시일보 미디어 그룹 사무실로 행진했지만 대규모 경찰 병력과 철저한 무시만 마주했습니다. 11월과 12월 초 내내 장시, 스천, 허안, 광둥, 산시, 찬시 전역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안 하이테크 그룹 본사 밖에서 노동자들은 피땀 어린 돈을 내놓으라고 거듭 외치며 심화하는 사회 위기를 반영했습니다. 11월 광주 허성국제금융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에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11월의 또 다른 사건인 저장건설투자그룹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시위대가 준공의 강압적 8인 중무장한 특수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정부의 대응이 상환이나 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와 탄압에 집중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임금 체불의 파도는 영화 및 방송업계까지 덮쳤습니다. 한본토 감독은 자신과 스태프들의 보수를 받아내는 과정을 극도로 지치고 굴욕적인 투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배우 이층빈은 매일 제작자들을 압박했지만 돈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준다는 직설적인 말만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악화하는 경제 사슬이 전통적인 노동 부문을 훨씬 넘어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 교사, 버스기사, 국영기업 직원 등 공통제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제 인사천수는 경찰 지인에게 들은 바 이미 2018년 7월부터 해당 현 공항국이 3개월간 급여를 못 받아 준공 지방 당국이 땅을 팔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준공 통제 국가 시스템의 총부채는 92조 휴안억 위안에 달합니다. 수년간의 가혹한 팬데믹 봉쇄 이후 중국 경제는 급격히 쇠락했고 지방 정부 비축금은 증발했습니다. 준공은 점점 더 지급을 미루며 기업과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중심에는 한때 국가 GDP의 거의 일부를 차지했던 붕괴한 부동산 부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개발사 자금줄이 끊겼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미완성 상태로 멈췄으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가리 흐름이 막혔습니다. 한편 토지 판매에 크게 의존했던 지방 정부들은 재정 파탄에 빠져 효과적으로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잃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재앙은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붕괴를 드러내는 열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배 엘리트가 시민의 삶보다 생존, 이미지 관리, 정치적 권위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에서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우려는 주로 수사 레토리에 그칩니다. 구조적 개혁이나 책임 규명 없이는 이미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 체포와 폭력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며 준공이 부과한 정치적 비극의 가장 무방비한 희생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산업화된 중국의 부패, 서민은 기이 걱정하는데 관리는 횡령한 돈을 톤 단위로 측정하다. 관리가 되는 것, 이 압도적인 꿈인 나라는 결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중국 시민이 관직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75PRCN 이상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반면 미국은 약 3PRCN에 불과합니다. 권력에 대한 매혹은 너무나 깊어서
초등학생들조차 이미 권력 중심적 사고방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널리 회자된 한 보도는 50명 초등학생 반에서 3명이 재위생 반장, 규율 반장부터 정수기 관리자, 화분 관리자, 과목표 등 어떤 형태로든 직책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이는 심지어 가족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 중국 농업발전은행장이 되고 싶다. 할아버지가 행장이었고 엄마가 부행장이니 나도 가업을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서민은 점점 가난해지는데 권력은 공적 봉사가 아니라 세습된 특권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리들의 부패는 전면적인 생산 라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끼니를 걱정하는 동안 부패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으로 때로는 문자 그대로 무게로 측정됩니다. 중공 집권 76년 반부패 캠페인은 해마다 계속되지만 숙청할수록 새로운 부패 관리가 쏟아져 나오는 듯합니다. 국가 지도자부터 말단 간부까지 권력과 탐욕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축적이 드러났습니다. 황금 러닝머신, 현금 23톤, 7가 넘는 호화 부동산 등입니다. 최근 사례들은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차이나 라이프 재산 보험에 유한 뇌물 10억 4,900만 위안 미화약 6,3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내몽골의 왕보번 씨 인적자원 서비스 센터의 리어우송 중국철도 19국의 순창 엔타이 하이테크 존의 궁한서우 권력을 돈과 성으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하이코우의 로정빈 등이 있습니다. 명단은 황웨이펑 미다칭 천주원 그리고 한때 반부 고위인사였던 한혜신까지 이어집니다. 대중의 분노는 깊습니다. 서민들이 일위안을 벌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일 때 부패 관리들은 수백만 수천만 심지어 수십억을 훔칩니다. 많은 사람은 대규모 부패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법적 한계를 넘어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이 씁쓸하게 지적하듯 부패 관리로 다른 부패 관리를 잡는다면 부패가 진정으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한 마을 촌장에게서 현금 23톤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부원장은 수억 위안 미화와 수백만 달러 금괴를 쌓아두었습니다. 또 다른 부원장은 100억 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사선 도시 부시장은 30억 위안 넘게 훔쳤고 부동산 1000채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리아오닝성에서는 소위 최고 부패 관리 시창위안이 20년 동안 수천억을 모았고 총 13만 3은 JM에 달하는 부동산 2017일 사채를 가졌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무게만 100km이 넘었습니다. 중국 시민들조차 아연실색합니다. 중국의 부패는 이제 100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세워집니다. 아마 가장 선정적인 사건은 인간현 강서기자 하이난성 시장 감독이었던 순닝일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여러 집을 수색했을 때 현금이나 눈에 띄는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집에 먼지 쌓인 러닝머신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각 러닝머신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닝은 뇌물을 오직 금으로만 받았고 나중에 녹여서 러닝머신으로 주조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개당 가치는 6개 160만 위안 이상금 약 17km에 해당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개당 약 1,800만 위안에 달할 것입니다. 중국의 부패는 개인의 비행 수준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중앙정부부터 가장 외진 시골 마을까지 깊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택적 체포와 정치슈가 아닌 언젠가 진정한 부패 척결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중공채에서 부패 관리들이 배를 불릴 때 평범한 중국인의 삶은 더 가혹해집니다. 한 시민은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일위안씩 돈을 버는데 놈들은 한 번에 수십억을 훔치고는 우리 보고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훈계한다. 화은성 핑딩산의 한 자원봉사자는 빈곤 가정을 방문한 경험을 회상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을 묘사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속옷 초차대에 발가벗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빵 드세요. 자선팀이 사과 배빵을 가져왔어요. 그냥 드시고 배 채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빈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적어도 선전 속에서는 말이죠. 한 네티즌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빈곤은 퇴치되었다고 하지 않았나 타당한 질문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전국 탈빈곤 총결 표창 대회에서 중공 지도자 시진핑은 농촌 빈곤 인구 다벌 미빈 99만 명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다며 인류 역사상의 기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국 시민이 겪는 적나라하고 지속적인 고통은 그런 선언의 공허함을 폭로합니다. 여기서 열거한 엄청난 규모의 부패는 개인의 탐욕 그 이상을 반영합니다. 특권을 정상화하고 엘리트 이익을 보호하며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을 희생시킨 정치 경제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중공이 통치 승리, 빈곤 퇴치, 반부패 승리를 계속 선포하는 동안 수백만 중국인의 실제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책임 규명이 선택적이며 부가 계속 위로 빨려 올라가는 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소련 붕괴를 지켜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회고로 소련의 생존과 운명에서 정책 실패가 특권 지배층을 부유하게 만든 반면 대중은 더 깊은 비참함에 빠졌다고 썼습니다. 소련은 인민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고통받는 중국 시민들이 중공이 그들의 생계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 많은 이는 비슷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 중국 전역에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아닙니다.